안녕하세요. 세상사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2부 이야기입니다. 현재 허가가 돼서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가지 백신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그 기술이 어떤 게 적용이 됐으며 그 적용된 기술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백신 간에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난번 1부의 마지막 사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S 단백질, 이것이 항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개발 중인 모든 코로나 백신은 이 항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 내부의 면역 시스템을 이 단백질에 노출시키느냐, 어떤 기술을 이용하느냐, 그것이 백신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 시판이 어디선가 지구상 어디선가 허가를 받고 접종이 되고 있는 백신 네 가지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다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화이자와 바이온텍 백신이 있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가 있습니다. 자, 화이자, 바이온텍, 화이자로 통칭하겠습니다. 이것은 RNA 바이러스로 분류되고 모더나도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스푸트니크는 DNA 백신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합니다. 아데노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인 있는 국가들이 나오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인데 미국에서는 현재 긴급 승인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완벽한 승인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네 백신 모두 임상 3상이 갓 끝났거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보고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면역률, 효능, 그리고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는 허가 관청이나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개발하는 업체 자체 중간 보고서 차원이라는 것을 저희는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화이자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이고 모더나는 작년 10월에 각각 4만 명, 3만 명 정도의 환자가 참여한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마 그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화이자는 세계 제1의 제약회사죠.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강점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은 바이온텍이라는 독일 소재 바이오텍 기업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금력과 전 세계 마케팅력 그리고 임상 개발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화이자가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바이온텍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백신의 판매권, 독일과 터키에 대한 판매권은 바이온텍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온텍은 독일 회사고 또 두 명의 CEO가 있는데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터키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대한 판매권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포슨 제약이라는 회사가 이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생산과 판매권을 포슨 제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파이자의 백신을 원한다면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추가 정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국내 파트너사가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안동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춘천에 있는 한국 코러스에서 생산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더나는 최근에 이제 저희 청와대하고 모더나 간의 화상 회의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도즈당 1회당 22,000원에서 27,000원, 화이자 모더나 그러니까 두 번 맞아야 되죠. 4주 간격으로. 그래서 한 5만 원가량의 돈이 드는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도 8,000원, 스푸트니크는 약 2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이자는 이제 보관이 좀 까다롭습니다. 영하 70도, 영하 70도는 상당히 낮은 온도고 보통 실험실에서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나오던 냉동인간, 세포들을 보관하거나 할 때 쓰이는 온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액화 질소로 가능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은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더나도 상당히 낮은 온도인 영하 20도,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는 통상의 냉장고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백신으로 구체로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백신들이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달걀을 이용한 백신 방법입니다. 한 70여 년째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고 현재도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접종하는 분도 계시는 독감 백신, 뭐 국산, 해외 수입산을 포함해서 그 생산 방식도 달걀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자, 달걀은 21일 정도면 이제 병아리가 되는데요. 그 17일자쯤에 주사기로 백신을 주사합니다. 달걀 내부에. 그리고 이틀을 키운 다음에 달걀을 깨서 바이러스를 꺼냅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후처리를 해서 백신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후처리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불활화 백신의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죽이게 됩니다.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게 조각조각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 아기들이 맞는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몸속에서는 복제가 어렵게 병원성을 제거한 그런 백신도 있는데요. 그런 백신은 불활화 백신이란 말고 대비되게 생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생백신의 상대적 장점은 불활화 백신에 비해서 온전한 백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의 후보 중에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스푸트니크 백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라고 되어 있죠. 아데노바이러스는 인간에서 아주 흔히 발견되는 바이러스고 50여 종이 지금 발견되어 있고요. 다른 포유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치료 같은 데 있어서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그런 기술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여기서 벡터라는 것은 전달체라는 뜻이거든요. 벡터로 유전자를 우리 몸속으로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온 그런 바이러스고요. 구조가 원자단위까지 저희가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 몸속에 사람 세포에 붙은 다음에 자기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유전 물질,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전 물질을 세포 핵 안에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 이제 바이러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세포 핵에 일단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와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DNA를 오염시키지 않으니까 그 안에 끼어든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데노바이러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DNA가 별도로 존재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선택이 되고 연구도 많이 진행 중인 것이죠. 자, 거기서 mRNA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mRNA는 세포질로 나가서 사람 세포의 살림살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유전공학적인 기술로 끼워두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S 단백질이 같이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은 제 면역 세포인 T셀과 B셀이 자극을 받게 돼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사용되는 아데노 바이러스는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소멸되어 있는 상태,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바이러스 새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아데노 바이러스 자체 이러한 이제 백신의 방법은 아데노 바이러스 자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병원균이죠, 일종의. 우리 세포가 이에 반응할 때 그 반응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고 면역 반응이 재빨리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으니까요. 우리한테 위협은 되지 않지만 그런 장점이 있고, 반면에 아데노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데노 바이러스를 막는 데는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백신으로서 사용하는 데는 그런 면역성이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세포 내로 침투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기존의 면역 체계에 걸려서 백신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스푸트니크가 이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은
아주 드문,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아데노바이러스의 종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성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바이러스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그런 바이러스를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 가지를 선택했는지는, 첫 번째, 첫날 접종을 하고 4주 있다가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4주라는 기간은 그 첫 번째 접종한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접종, 부스트라고 그러죠. 부스트 샷을 넣었는데 같은 바이러스를 넣어줬을 때는 만약 첫 번째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형성되어 있으면 두 번째는 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내부 면역 시스템에 막혀서. 그래서 스푸트니크는 그런 위험을 회피하고자 두 번째 쓰는 바이러스를 종류를 또 달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항체가 형성되더라도 두 번째를 막지 못하게, 그래서 부스트 샷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스푸트니크 방식이고요. 그 다음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런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그에 대해서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백신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스푸트니크와 방식과 다르게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아닌 침팬지에서 발견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한 것입니다. 침팬지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역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낮겠죠, 있더라도.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유전공학 방식으로 S 단백질의 DNA를 가운데 밀어 넣은 것입니다. 자,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같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스푸트니크 사이가요. 그죠? 자, 그 다음 사진은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벡터, 즉 S 단백질의 DNA를 어떻게 심어주는가라는 기술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기술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NA 백신이죠. 자, 화이자와 모더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을 합니다. 달걀을 이용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자기들도 당연히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쓰는 방법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데노바이러스가 가지는 어떤 제한 요건에 대해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제한 요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앞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쓰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면역성을 가지는 파퓰레이션, 면역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백신의 효용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비록 아데노바이러스가 25개에서 30개 미만의 진을,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S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사람 세포 내에서 다른 바이러스의 단백질도 같이 합성이 됩니다.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서 추가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거기에 좀 더 예민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아무리 불활화돼서 복제 능력이 없다 하지만은 거듭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조직에 해를 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쓰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기술이 있나, 가능한 기술이 있나, 대신할 방법이, 그래서 찾은 것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그 파티클입니다.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아주 조그만 비눗방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적용시킨 겁니다. 이 조그만 비눗방울은 우리의 피 속에 있는 그 LDL이라는 콜레스테롤과 비타민을 이동시키는 조그만 비눗방울들이 혈액 속에서 이렇게 뭐랄까 셔틀처럼 왔다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와 상당히 유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전 물질을 넣자 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유전 물질은 여기 있는 그 비눗방울들은 세포를 만나면 쉽게 세포와 결합해서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을 세포질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가지는 한계점을 이제 극복하고자 시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빼기는 됐는데 대신에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신의 유전 물질을 사람 세포의 핵까지 딱 정확히 전달을 해줍니다. 그죠? 그다음 센트럴 도그마에 따라서 mRNA가 생성되고 m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비눗방울은 세포핵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세포막에 딱 결합해서 유전 물질을 세포질 속으로 뿌려놓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mRNA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유전 물질이 세포핵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기술에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DNA를 쓰지 못하고 RNA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것도 mRNA로 바로.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의 DNA에서 mRNA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밖에서 대신 해준 셈입니다. 즉 mRNA를 밖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세포질에서 바로 단백질 합성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런 비눗방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이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RNA는 DNA에 비해서 그 구조가 되게 불안정합니다. 즉 수명이 되게 짧을 수 있고요. 세포질 속에는 이 바이러스의 RNA나 DNA 조각이 들어오면 그걸 노리고 기다리는 저격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속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mRNA가 어렵게 비눗방울을 통해서 넣었는데 그 숨이 짧아서 충분한 양의 S 단백질을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고자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는 그 RNA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거든요. DNA처럼.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를 갖다가 화학적으로 살짝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저격병들 눈에는 안 보이게 만든 겁니다. 저격병들의 눈을 피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mRNA 분자가 수명이 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S 프로틴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의 한계점을 극복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고요. 일단 mRNA를 안정화시켜서 그 mRNA가 충분한 양의 S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앞서 보여드린 아스트라제네카와 스푸트니크의 후속 조치와 같습니다. 단백질이 생산되고 외부로 배출됨으로써 T셀과 B셀이 자극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비눗방울을 얼마나 균일하고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지 안에 유전 물질, 지금 이 경우에는 mRNA가 되겠죠. 유전 물질을 포함한 이런 비눗방울을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모식도입니다. 자, 그래서 쭉 달걀부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그리고 비눗방울, LDL과 같은 비눗방울, 그리고 mRNA를 사용하는 그런 백신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상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는 백신 개발하는데 10여 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는 1년도 안 된 기간에 지금 개발을 했고요. 지금 오늘 언급드리는 그 백신들이 동시에 대량 생산 체제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압축 개발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서 사용해오던 달걀 방식은 지금 같은 상황에 적재지가 못합니다. 일단 상당한 설비가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달걀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뭐냐면 독감 백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맞는 독감 백신 사례에서처럼 매해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살짝. 그래서 금년에 생산된 백신이 내년에는 다 모든 게 폐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행이 심한 해가 있고 유행 없이 몇 해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매를 보장하지 않는 다음에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백신으로 수집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70년간 달걀을 이용한 백신 생산이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져 왔지만 기술적 진보도 부족했다. 다른 생물학 분야는 많이 발전했지만 백신 생산 기술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그런 기술적 혁신들이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씩이나 지금 백신 개발에 투자가 되고 있고, 오히려 다른 데 진도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신약, 지금 백신도 신약이죠. 전문 의약품이고 신약화되는 이 신기술이, 이때까지는 기술로만 존재했었는데 이게 제품으로서 신약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좀 이뤘다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중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 기술적 완벽도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웃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임상 실험인데, 대부분 임상 3상이 갓 끝났거나 진행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개발 단계고, 이에 대한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 백신이 아웃이 될지 계속 살아갈지, 계속 살아가더라도 어떤 제한 조건이 추가로 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완벽하게 괜찮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백신이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모범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너무나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급하게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죠. 이제 몇 개월만 기다리면 그 임상 3상 보고서들이 다 나올 것이고, 저희 나라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그걸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백신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때까지 어떤 백신이 저희의 우선순위가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나온 데이터들밖에 없고, 그게 사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생산하는 백신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국내에서 생산이 계획되지 않은 백신들에 대해서도 미리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반부, 후반부에 가서 그런 데이터들이 모든 게 이제 한눈에 알게 됐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 데이터와 임상 실험의 결과를 합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한 차원 높은 어떤 백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저희도 하나나 그 이상의 백신을 골라서 맞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